2시간 전에 마감한 게 아니고 한 5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올리기 좀 싫었어요. 감기가 살짝 들려서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 좀 짜증이 났어요. 제가 어제 멤버십 관련 서베이를 올리면서 뭐 적당한 악플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냉정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것만은 넘어갈 수가 없어서 댓글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해당 게시물에 댓글 고정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시황 들어주신 분들 특별히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시황은 매번 쓰던 대로 올릴 것인데 그 시황에 대한 오늘 시황에 대해서 꼭 평가의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아시아 세션은 갭 상승 출발했지만 단순히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또 그래서 시초가 이후 매도 압력이 엄청났었죠. 지수가 초반에 고점을 기록한 뒤로는 계속 밀려갔는데 그래도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이 아시아는 언더퍼폼, 나스닥도 언더퍼폼, 반면 S&P와 독일 등 구경제 중심이 펌핑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EM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만큼은 장중에 한해서라도 델타를 좀 위로 여는 게 맞아 보였어요. 그래서 홍콩 세션 오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재밌는 거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외국인이 초반에 선물 매도를 제법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현물 매수는 초반부터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제 언급한 연기금이 네이키드로 선물 매수 쏜 거 오늘 장중에 꾸준히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얼마 팔지 않았어요. 오늘 연기금 한 500억밖에 매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도자료라도 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건 없었죠. 홍콩 세션 오픈하면서 다행히 지수들이 롱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씩 바닥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412포인트를 찍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최근이 우리 시장 패턴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재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이 이제 2달간의 흐름은 해외 시장에 맞춰서 갭이 발생하고 그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나름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죠. 해외 시장, 특히 유럽 시장은 이미 변동성이 계속 죽고 있었고요. 미국도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S&P도 계속 변동성이 죽고 있었고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어제 오늘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숏을 본 것을 포기한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반 매수했는데 참 오랜만이죠. 어제부터 외국인이 주식 매도가 좀 멈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시장도 바닥을 다진 듯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것과 추세적 상승을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저는 우리 시장이 앞으로도 한동안 글로벌 시장과 따로 놀 것 같은데요. 특히 선물 기준 405에서 430 구간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개인이 물량벽을 돌파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따라서 증시에 대한 적극적인 롱콜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변동성을 죽이면서 조금씩 오르내리지 할까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커브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굳이 장중에 한다면 데이로 풋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체크할 거,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프로그램 매매도 오늘은 비차익 매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원래 선물 베이시스는 항상 콘텐고였어요. 코스트 오브 캐리가 항상 플러스니까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점점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빠져서 해지를 롤오버 하려는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항상 해지를 달려고 하는 그 매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베고데이션이 바뀌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 베고데이션 상태였죠. 그런데 이게 원래의 장기 추세, 그러니까 다시 콘텐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금리가 올라간다면 콘텐고로 돌아가는 게 맞죠.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전환되게 되면 그간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청산돼서 현물 매수가 무지하게 들어올 겁니다. 다만 이런 현물 매수는 누군가가 선물이 됐던 합성 선물이 됐던 롱으로 세게 질러줘야 청산이 될 텐데 그거는 우선 EM에 볕이 들어야 되고 또 EM 중에서도 한국물이 언더웨이트된 상황에서 오버웨이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계속 적극적인 롱콜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선물 베이시스의 추세적 개선은 이젠 체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가겠습니다. 유럽은 한마디로 안도렐리 연장이었어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고점을 기록했는데 그 뒤로 나름 매물들이 쏟아졌지만 독일은 시가선을 깨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 마감 후에는 커버링이 또 추가로 들어와서 역사적 최고치를 갱신해 나갔습니다. 유로화도 하락을 멈추고 비달러 바스켓들도 모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 국채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유럽 증시가 왜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을까이죠. 정확히 말해서 영국은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독일만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것일까? 저는 정답이 유로화 숏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은 돈을 풀고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독일은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지만 영국은 유로존이 품을 떠나기 때문에 돈 풀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로 대비 파운드의 상대적 강세가 지금 유로화의 펀더멘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지금 독일의 신고가는 인플레이 냄새라는 것이죠. 따라서 독일 증시가 계속 상승한다면 독일 채권들이 저점권을 향해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미국채와의 스프레드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갖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또 그게 시장 조정이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은 마감 시황으로 설명할 수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채권 강세장의 시대는 채권 강세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요. 최소한 2021년은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이런저런 이유로 터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증시는 몰라도 채권쟁이들은 긴장해야 될 것이고 매크로에서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테니까 잘 챙겨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요지는 유럽 증시는 유로화가 약세라서 지금 강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와 기름이 강한 반등을 했는데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일단 구리가 LME 마감해서 톤당 8,962달러까지 올라왔는데 9,000달러 돌파에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EM을 비롯해서 글로벌 안도렐리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 뭐 추세적 상승?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름이 상승은 또 반대예요. 수에즈운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숏을 봐야 되는 그런 상승입니다. 따라서 기름이 다시 65불 이하로 올라간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특히 지난 3월 18일에 있었던 그 기름이 급락은 애당초 3월 8일이 폭등이 슈팅이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의 한계를 설명하는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기름은 상승이 확실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오일 리그 카운터 또 늘어서 324개 돌아가고 있죠. 이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사우디 석유 장관 한 말씀 해보셔야죠. 응? 오일 숏돌이들 불지옥 보내신다면서요. 경제 지표로는 독일 IFO 기업 환경 지수가 있었는데 96.6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수치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18년도에 이전에도 항상 10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론 서베이 지표라서 모멘텀이 더 중요하죠. 10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당분간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표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하단을 막아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럽 증시 상승은 어쨌든 계속되는 숏 커버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은 오늘도 나스닥만 장중에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뉴스지만 오늘 대형 블록들이 있어서 시장을 그렇게 패대기 쳤다고 합니다. 참 이 변동성 죽일만 하면 확 패버리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게 했지만 마지막 1시간 동안에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종가 고가로 가버렸죠. 다우나 S&P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올라올 듯 하면 계속 매도가 나와서 보합이나 그 이하로 밀렸다가 마지막 1시간에 숏 쌓은 친구들이 모두 커버링을 치면서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동성은 죽였고 그에 따른 현물 매수자들이 블록딜 이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지만 마지막에 숏 포지셔너들이 손절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끝났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새벽에 발표된 CFTC의 S&P 순투기 매도 포지션 2주 연속 증가 중이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순매도로 전환됐더니만 이번에 더 증가를 해서 28,000계약 순매도입니다. 이것은 나스닥 S&P 숏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스닥 롱 S&P 숏도 있지만 저는 증시 상승이 연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표로는 미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84.9로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데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채권 시장은 유럽 채권이 안도렐리로 부러지면서 같이 아이고 지난주에 손님이 잠깐 왔었는데 감기 옮은 것 같아요. 아이고 다시 얘기할게요. 채권 시장은 유럽 채권이 안도렐리로 부러지면서 장시작 전에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장중에 약세를 보인 것은 이 채권이 부러져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또 올라서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스닥은 장중에 블록 물량 해소한 것 때문에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드디어 장중에 $600를 깨기도 했죠. 아직도 이 마이클 버리의 매도 평균 단가 추정치에는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망할 S&P 지수에 편입된 이상 저 아래 $400 깨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ETF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ETF는 저런 물량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ETF 매수자는 누군가의 설거지를 비자발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이 숏들이들이 이 ETF를 또 싫어하는 이유는 그 리서치 능력을 수급으로 뭉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 종목이 고평가라고 외친다 하들 ETF에 편입된 이상 수급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리서치 능력이 수급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숏돌이들이 ETF 싫어해요. 자, 그리고 금융주들 오늘 채권이 밀렸는데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건 왜 올랐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슈는 그래요. 금융주에 대한 배당 규제 같은 걸 풀어주겠다는 건데, 저는 그냥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뉴스들이 계속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 매매에 대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업종이 됐던 종목이 됐던 그게 뉴스에서 잘 검색이 안 되고 이슈거리가 없을 때 사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슈거리가 되고 나서 뉴스 자주 뜨고 하면 이 팔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체크해 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떴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오른다? 자, 그러면 해당 종목이나 업종은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뉴스에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조금씩 줄여나가십시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뉴스도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뉴스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물량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 싹 줄이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시장에서는 뉴스가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이제 그 종목이나 업종을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벤치마크 대비 YTD 수익률인데요. 제가 왜 YTD로 끊냐 하면 이게 금융업계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요. YTD 수익률이 종합주가 지수가 됐던 S&P 지수가 됐던 이 벤치마크 대비 잘 나가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면 그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롱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발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발산할 때의 뉴스 플로우랑 시장 반응을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게 점점 무뎌진다. 그러니까 뉴스에 좋은 뉴스인데도 못 오른다? 그리고 나쁜 뉴스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탈출하세요, 그냥. 이제는 YTD 수익률을 망가질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시장 총평합니다. 우리 시장이 상승과는 달리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은 폭등을 해서 끝났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시장이 적극적인 상승 추세장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제 유럽은 변동성이 18포인트까지 빠졌고 미국은 아직 21포인트대이지만 변동성을 죽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승이라고 봐요.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것은 점진적 상승이나 점진적 하락에서 둘 다 감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소, 금리를 봐야죠. 금리가 오르면 원래 변동성은 증가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증시와 채권 시장을 비교하면 또 어떤 게 더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지금 변동성 하락은 저는 월간 단위로 지불하는 변동성에 대한 최소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에서 지지받을 것이냐, 요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과거에는 변동성이 8포인트까지 내려갔거든요. 8포인트, 10포인트 이러다가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변동성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지금 올라온 것들도 다 유동성의 힘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4월 중순 이후로 실적 장세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 장세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변동성이 저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우리 시장도 계속 변동성 죽이면서 뭐 급락하면 매수, 급등하면 매도 그런 식으로 따주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생기는 변동성 하단을 지지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말 무서운 변동성 증가로 봐요. 저는 그게 위가 아니라 아래일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제가 뭐 풋옵션을 사자 또는 뭐 인버스를 사자, 곰버스 사자 그런 얘기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시장 총평하고요. 오늘 영상 만드는데 참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 멤버십 한다고 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는 저희 기존 소득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독자들한테 저희 수고, 뭐 수고라기보다는 뭐 그냥 뭔가 가치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이게 뭐 시청자 각자의 자산 운용 규모나 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수준이 있겠죠. 뭐 비용을 지불한다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보를 평가하는 그런 수준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서 이 멤버십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이 밴드가 월 2,000원부터 월 12만 원까지 있거든요. 근데 2,000원은 그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월 12만 원이 맥스인데 그래도 저는 월 12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중 매출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월 3만 원이라는 거에서 6만 원 정도 레벨 요걸 지금 미니멈으로 정하고 그리고 유튜브 최상단 12만 원 그리고 그보다 더 지급할 의사가 있으면 뭐 개인 도네이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선택지를 한 5가지를 적은 거예요. 참고로 저 블룸버그가 한 달에 400만 원 내거든요. 그것도 한 달 단위가 아니라 2년 계약이에요. 그리고 뭐 즐겨이 보는 독립 리서치들 뭐 글로벌 모니터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한 달에 다 합하면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그런 것들 전부 다 셀사이드 리서치예요. 글로벌 매크로 프랍 하던 시절에 이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후 5시에 했던 이 바이사이드 리서치 회의 있잖아요. 이거를 남들한테 영상으로 중계할 리도 없겠지만 어느 회사도 아마 중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누군가 그런 거에 중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씩은 낼 거예요. 와,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뒷방 늙은이 신세가 돼서 이 쉐린이 인형 내세우고 유튜브를 찍고 있다지만 영상에 대한 평가가 와, 제가 얼굴 공개했으면 제 선후배들이 야, 뭔 뻘짓을 하고 계십니까? 할 텐데. 제가 유튜브 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는 아직 꿈이 남아있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 성장하는 이 전설적인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더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 벌 만큼 벌어봤어요. 아니, 물론 이건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써볼 만큼도 써봐서 저는 돈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1,000억 단위를 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 정도는 저는 벌 만큼 벌었어요. 다만 이제 명예는 좀 다른 문제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명예를 쫓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그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뭘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컨 페르소나를 내세워서 유튜브 활동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젊은 트레이더들이 제 영상 보고 많이 배우고 저를 훨씬 뛰어넘어서 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델타운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델타운 덕분에 돈도 벌었고 그 양반보다 이제 훨씬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영향 받았다. 이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아직까지는 이 바이사이드 시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바이사이드 시황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공개됐던 이 바이사이드 시황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쉐린이 인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쉐린?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 할 말 없어요.